오늘은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달님.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옷은 스파 브랜드 입어도 자산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담고 있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입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요. 서울의 대기업 사무직 대리로 지금 8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유튜브랑 블로그를 취미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주식 투자 책도 출간한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가 이 책이 봉현이 형님의 첫 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엄청 유명하게 몇십만 권씩 팔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쓴 책치고는 만족할 만큼은 팔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기소개하실 때 옷은 스파를 입어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사고 있다. 네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이 뭐예요? 저는 월급을 받는 날 이제 생활비를 다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부터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 그것 중에서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네네.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책도 내시고 투자도 잘하고 계신데 그 전에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투자로 다 날렸다고요?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다른 이제 또래 친구들처럼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1년 정도 대기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목돈이 생겼었어요. 네. 그 목돈을 은행에 예적금 형태로 두니까 1년 정도 지나도 통장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뭐 받고 싶은 서비스나 세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올라서 숫자는 그대로거나 좀 더 늘어났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서 그때 이제 처음에 투자를 결심하게 됐고 인플레이션을 보신 거군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 때는 그냥 용돈 받아서 그달그달 소비하다 보니까 뭐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 자체가 없었잖아요. 취업이 먼저니까. 취업을 하고 이제 근로자가 돼서 일을 하고 받은 소득을 저축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걸 처음으로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로 입문을 했는데 그렇죠. 투자를 보면 첫 출발이 좀 별로셨던 건가요? 거의 뭐 인터넷이나 책에서 떠도는 것처럼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던 과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제 무소속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께서 지지율 1등이었는데 엄청나셨죠. 네, 관련 종목을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테마주. 네, 그 당시에는 저는 가치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테마주였었던. 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동안 모았던 돈이랑 이제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리스크를 줄이려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하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빌린 돈까지 넣어가지고 반기문 후보가 2017년 아마 1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그 겨울에 이제 사퇴 연설을 하면서 안 팔리더라고요, 주식이. 그래요? 그러면 그 후로 이게 가격이 확 떨어져요? 아마 연속으로 계속 하한가 맞고 이제 중간에 한번 호재 같은 기사 나와가지고 이거는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가치주다 이런 식으로 잠깐 띄었는데 그때 또 더 사서 또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제 돈으로 어머니 손해본 것까지 다 돌려드리고 나니까 한 2년 정도 회사 생활했을 때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테마주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접 해보지는 않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게 빠져나올 수가 잘 없나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테마주에 투자하게 되는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거든요. 뭐 단순하게 이거 좋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좋고 이거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올 거고 여기에 뭐 반기문 후보의 동생이 들어가 있고 반기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못해도 이 회사는 몇십 배가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짜여져 있고 그 시점에 맞게 호재성 기사 같은 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나는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바보냐, 그걸 왜 당하냐 하는데 이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또 최측근이 정말 중요한 정보다, 귀한 정보다라고 알려주면, 예, 좀 제가 사실 좀 귀가 얇기도 하고, 좀 편견이 없는 대신에, 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어릴 때는 그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제가 철학이 없어서 그 좀 잘못된 정보를 좀 맹신해가지고, 예, 이렇게 좀 사회초년생한테 큰 상처를 받게 됐고, 네, 좀 수업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심리가 만약에 그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반기문 그 후보가 사퇴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제 하한가를 가게 되잖아요. 네, 바로 가요. 그때는 뭐 팔고 나올 수가 없나요? 매도가 안 돼요. 아, 진짜요? 체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직장인이잖아요. 반기문 그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오후 1~2시쯤에 그 사퇴 연설을 했는데 아마 1시에 한다고 발표하고 2시에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딱 2시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매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연일 이렇게 좀 하한가를 맞으면 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때는 한번 보실래요? 아, 진짜로 이게 좀 정말로 그 수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SY라는 지금은 원래는 SY 패널이었고 SY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군요. 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래도 이제 나중엔 해피엔딩이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ING가 네.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더 좋긴 한데 그럼 그때 이제 좀 배우신 게 뭐예요? 깨달으신 거? 우선은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달았고 이제 그때 사실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무지성으로 이제 주변에 그런 호재성 기사라는 거 소식만 믿고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뭐 부동산도 공부를 짧게지만 했었었고, 그 다음에 주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암호화폐를 접하게 돼가지고, 그때 투자도 조금 시작하게 됐고. 암호화폐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좀 회복 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테마주 투자를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저희 그 회사 지원으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매일경제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한 어떤 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진단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강연회 같은 자리였었는데, 그때 코인베이스 CEO랑 그 외 실리콘밸리의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기에 되게 부족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하고 실패할 경우에 다시 뭔가 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문제를 이제 진단해주는 그런 강연 자리가 있었는데, 그 강연 이제 마지막 청중 중에 LG화학 다니던 과장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당신들이 실리콘밸리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는데 2016년 10월 달 기준으로 어떤 주식을 사면 좀 많이 오를 것 같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그 강의랑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답장을 했었는지 그 옆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뭐 테슬라 이야기도 나왔고 우버, 에어비앤비, 비욘드 미트까지 다 그때 이미 다 이야기가 다 나왔었던. 좋다고? 네, 좋다고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사실 자기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3,500에서 5,000불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10만 불이 갈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한번 공부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8,000까지 갔으니까 올 줄 맞네요. 그렇죠. 거의 8,000불까지 갔으니까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그 10만 불이 뭐 사실 1억 2천 이렇게 1억 1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에 준하게 이제 갔다가 왔었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나왔었던 종목들 다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비트코인, 그러네. 우버, 뭐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비트코인을 조금 더 먼저 접하게 돼가지고 비트코인에 이제 대신에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사실 그 강의실 바로 옆방에 비탈릭 부테린이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 강의는 못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접하게 되면서 두 개 자산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투자했던 게 아니라 국내에 그 업비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나 그리고 그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 비덴트 요 종목까지 같이 좀 투자해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2017년도 말경 비트코인이 아마 원화 기준으로 2,500, 600, 700까지 맞아요. 찍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네. 사실 테마주로 잃었었던 돈은 거의 다 회복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좀 좋은 이제 또 되게 다행인 스토리인데 그때 또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거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겨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어차피 아파트도 못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위험했던 알트코인들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예. 바로 그 다음에 18년 초에 각국 정부에서 이제 가상 징표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유해하다고 하면서 규제를 막 때리면서 언론에서도 탄압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회기를. 그렇군요. 와, 그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진짜 그 코인, 알트코인도 막 왔다 갔다 진짜 하는 거예요. 그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그 뉴스 나오기 전부터 그냥 다른 코인에 대한 악재 기사인데도 같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당시에는 진짜 아사리판이었거든요. 뭐 법적인 규제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저도 되게 리스크를 그 당시에는 좀 젊으니까 안고 싶어가지고 뭐 중동의 할랄 코인, 뭐 이름 뭐 자율주행 코인, 뭐 캐나다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뭐 중국에 있는 무슨 코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정보를 아예 찾을 수조차 없는 것들만 대신에 그런 거 잘 되면 뭐 10,000배, 100,000배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배, 100,000배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런 우량한 잡코인에 30개 정도 투자했는데 하나도 지금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누워있어요. 와, 근데 진짜 혹하는 게 10,000배면 100만 원만 넣어도 얼마야? 10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와,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었지만 올바른 정보가 있어도 저란 사람이 그릇이 안 되고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정확하고 공부도 했지만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또 내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두 번의 이제 투자라 불렀지만 사실 투기를 통해서 좀 3년 차 됐을 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그 투자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몸소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는 거군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내가 이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 생산자가 아닌 이상 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거의 전 세계인이 동일하게 접하는데 그 같은 정보 속에서도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지 그게 아니면 사실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걸 이제 좀 이른 나이에 많은 수업료를 내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코인베이스 뭐 대표든 부대표든 그분이 얘기했던 게 CEO가 2016년 10월에 뭐 테슬라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언급하면서 향후 미래에 좋아 보일 거다 해서 사실 그때 또 18년 고점 전에 2,500만 원에 팔았어도 그렇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또 거기서 또 2배가 또 올라간 거잖아요. 네. 8,000이었으면 더 뭐 한 50% 더 올라갔던 거고. 네. 참 이게 주식 투자가 길게 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짧은 미래를 자꾸 예측해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예측이 연속으로 5번, 10번을 맞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데 뭐 실제로 맞추지 못할 확률 반반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현이 형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로 오시면서 이제 우량주 투자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독자분들이 이 책을 구매하시고 또 좋은 평을 주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그런 테마주나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걸 잡는 게 진짜 많이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그 호재나 악재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했다가 그런 기사가 뉴스로 나왔을 때 뭐 파는 매매를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뭐 그 전에 뭐 최근에 뭐 코로나가 발생할지 아니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날지 그걸 의사결정한 사람 말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점에 그 사건이 발생하는 일시 분 초에 내가 깨어서 주식장을 들여다보고
매도할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시간에 어떤 악재가 터지기 전에 물적 분할을 발표하기 전에 뭐 중요한 보고가 들어가 있었고 나갔다 오니까 재산이 반토막돼 있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측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인지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확률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그렇네요, 진짜. 맞잖아요. 네. 그 연준이 금리 인상 발표할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확히 발표한 시점에 내가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까지 돼 있어야 되는 누가 날 부르지 않아야 되는 거고. 네, 누가 날 부르지 않아야 되고 뭐 여자친구나 엄마가 찾지 않아야 되고. 아, 그래서 진짜 그 단기 투자 지난번에 인터뷰 한번 했는데 그분도 돈 단기 투자로 많이 버신 분인데 요강을 갖다 놓고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통해서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단기 그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여기 웅달 채널에 를 꾸준히 보시는 구독자님도 그렇고 이제는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늘어난다는 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화폐는 장기적으로 늘어나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는 사실 큰 양의 변동이 없는데 그 시간 안에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내려면 누군가는 매도를 통해서 손해를 봐야지 누가 차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투자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만 저는 못했다. 네,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해서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 늘어난 통화량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로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그런 자산이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 명제에 동의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봉현이 형님.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점으로 3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대추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진짜 다사다난한 3년이었는데, 네.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뭐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거 이제 투자도 한번 해봤고, 뭐 금 투자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호재나 악재를 예측하는 매매도 해봤는데, 이제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이게 합쳐보니까 크게 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랑 에너지는 많이 쏟는데 그거에 들인 거에 비해서 뭐 수익률이 막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미 그 당시에도 사실 우량주 사라 삼성전자 매수해라라는 얘기 이미 있었는데 마침 삼성전자가 2018년 한 4월쯤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사원이었던 제가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됐었고 35,000원까지 액면 분할 이후에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수하기 좀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매 월급날마다 우량한 자산 그 중에서도 제가 매수할 수 있었던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만 매수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세상을 모르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대만의 삼성전자였던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지금 마켓시어 1등 하고 있었던 TSMC도 30불대에 같이 삼성전자 3만 원, TSMC 30에서 40불 같이 해가지고 매월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것만 두 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에서 원화로 월급을 받는데 그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환율이 치솟는 걸 보고 달러 표기된 자산이 필요하겠다. 근데 제가 미국에 그 부동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연구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나스닥 100 ETF랑 S&P 500 ETF도 편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 월급날마다 그렇게 특정 섹터를 정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을 정해가지고 그 시점에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시점에는 삼성전자가 쌀 때가 있고, 뭐 TSMC가 쌀 때가 있고,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전기차 반도체 섹터가 이제 약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딱 월급이 들어오면 한 가지만 고민을 했어요.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자산들 중에서 지금 사기에 괜찮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만 고민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월 한 번도 빠짐없이 현금 비중 0원으로 생활비 제외하고는 다 투자했었습니다. 와,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시겠어요? 10년 동안? 오늘 기준으로 월급을 받은 오늘날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 이 문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그 문장에 속하는
자산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인구를 체크했었어요. 아마 2018년도에 77억 명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 이제 전 세계 인구 예측이라는 걸 검색했더니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인구가 77억 명에서 100억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일을 할 텐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수요가 지속되고 전 세계 인구한테 내수로 국한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인구한테 전 세계 79억, 80억 명 인구한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를 계속 하나씩 확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에까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으로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고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반도체 섹터랑 그 배터리 제조 섹터가 그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LG화학이랑 이제 삼성 SDI가 있었는데 저는 본주보다 우선주를 더 좋아해서 그 배터리 사업 영역이 좀 뚜렷했던 삼성 SDI 우선주를 한 9만 원대에 좀 많이 매수했었고 삼성전자도 같이 두 개를 국내에서는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이제 대만에서는 TSMC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ETF 같이 하고 특정 섹터 ETF.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장이 커가는 과정이어가지고 뭐 특정 기업이 압도적으로 1등하는 상황은 없었고 그 당시에도 아니었었거든요. 2019년도에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2019년도까지도 곧 망할 수도 있다. 부도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바로 그때 초창기 투자하지 못했었고 대신에 테슬라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던 LIT라는 그 배터리랑 전기차 관련 ETF인데 그거를 20불 때 계속 그 우행보했었거든요. 그냥 꾸준히 계속 모았었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이 다 이제 한 30% 이상씩 하락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대출을 많이 써가지고 남들이 다 팔라고 할 때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과거 전염병 사례 때 주가 변동폭도 다 보고 그리고 과거에 IMF 때 그리고 리먼 사태 때 우리 부장님이 삼성전자 주식 안 산 거 후회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는데 그럼 나한테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20-30년 동안에 그런 기회가 10년 단위로 한번 찾아올 건데 이게 그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조금 무리해가지고 이제 신용대출 그다음 퇴직금도 깨가지고 전부 다 미국 주식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머니께도 돈 좀 빌리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좀 어떠셨어요?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절약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부모님께 생활비로 또 오히려 드렸고 모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이제 조금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물론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전체 자산이 주식이랑 암호화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는 많이 떨어졌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피 ING를 네, 해피 ING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 아까 그 LIT가 횡보할 때 네. 계속 모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LIT가 지금 많이 올랐나요? 지금 원래 거의 90불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60불까지 갔다가 70불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좀 약간 여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주가가 네. 작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하락하고 계속 그렇죠. 횡보하고 답답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기간이 LIT도 있었을 거잖아요.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혹시 국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뭐 예언가도 아니고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라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날까지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이 저평가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남들이 가즈화할 때보다 남들이 모두가 부정적일 때 보통 적립식으로 매수를 시작하면 1년 이내 안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었었고 또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잖아요. 분기 매출도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뭐 기술적이든 경제적이든 해자가 있어서 신규 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지금 다 파는 시점이고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많은데 실적은 좋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수를 할 거면 남들이 막 다 이제 10만 간다 이렇게 20만 간다 할 때보다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만 모으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삼성전자도 매수하는 거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횡보하는 것도 네. 그냥 뭐 너무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일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하나에 받아들이고 좀 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관점인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내가 산 날부터 한도 빠짐없이 우상향해야만 맞아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올해 33살이고 또래 사회초년생들이 봤을 때 나는 이미 삼성전자를 10주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떨어지는 게 좋은가요? 오르는 게 좋은가요? 떨어져야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 20억 정도 자산을 갖고 있고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다. 소득이 없다. 있는 거 팔아서 써야 된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이 상황이 지옥 같은 거라서 사실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불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어떤 목표를 이루진 않잖아요.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20배, 30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거나 하시니까. 그래서 관점을 조금은 달리 보면 어차피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거든요. 우리나라 구조가 자원이 없는 나라고 원재료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하는 제품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그냥 강남의 아파트를 분할 매수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정학적으로도 리스크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달러 표기된 자산인 미국 주식 같은 거를 손쉽게 살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암호화폐에 좀 강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정 비중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만큼만 일단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올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강남 아파트도 그 부동산도 강남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사실 노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고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만 하는 거는 확실히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 네. 이제 뭐 물론 잘 되면 더 좋겠지만 리스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제 기준에는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서 그러면 현금 외적으로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에 그다음에 현재도 잘 벌고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자산들을 갖고 있는 거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암호화폐도 투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비트코인. 혹시 비트코인 위주로? 네, 맞습니다. 알트를 이제는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뭐 이제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은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를 당연히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에서 비중으로 나누면 90%가 비트코인이고 10%가 이제 시가총액 순서인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많겠죠. 그거를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옹달님이랑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암호화폐라는 얘기만 들어도 사실 또 진절머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상상력이. 네, 어린 친구들은 상상력이 있지만 돈이 없고 이제 돈이 있는 성인들은 상상할 시간이 없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자산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2022년도 기준으로 리스크가 낮은
적립식으로 모아서 장기간 투자한다고 봤을 때 리스크가 아주 낮은. 아, 그래요? 제 기준에는 사실 리스크가 제로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량한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량한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저같이 이제 막 사회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 아파트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쪼개서 팔 수가 없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를 0.1평씩 100개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지분을 유동화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마다는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장기적으로 지구상의 80억 인구에게든 모두 개인에게든 더 많은 가치를 발생시키는 자산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도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오른 서울 아파트나 뭐 아니면 지방 부동산이나 1000불이 넘어가는 테슬라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은 투자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젊은 분들이라면 특히나 비트코인을 자산에 최소 5%에서 10%는 포함시켜야 되고 공부하시면서 확신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만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14일인가요 오늘? 오늘 기준으로 13일, 오늘 기준으로 암호화폐와 주식의 비중이 50대 50%. 야,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실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투자가 그 정의가 10년 동안 오늘 기점으로 해서 10년 동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반드시 상승한다. 비트코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공급되어 있고 기발행된 게 최근에 1,900만 번째 코인까지 이제 채굴이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많이 생기고 각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하는 정책을 이제 할 경우에 그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1억 명의 인구한테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께서 아까 저희가 귀가 얇아서 테마주에도 이제 발을 담갔지만 또 귀가 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 건가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요. 제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쓰고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이 딱 남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